네, 세계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차시 수능 특강 내용 정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7차시는 당나라의 쇠퇴 부분부터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부분을 보고 문화, 사회 부분까지 볼 예정입니다. 자, 교재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위진남북조의 시대를 통일했던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의 두 명의 황제인 문제와 양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나라의 틀을 잡았던 세 명의 황제를 살펴봤었습니다. 태종, 고종, 현종인데 태종 때의 정치를 우리는 정관의치, 또 현종의 전반부의 통치 시기를 개원의 치라고 했다. 근데 현종이 후반부로 갈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이 현종 이후에 당나라가 차츰차츰 쇠퇴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그 부분을 이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담이지만 이 당태종 같은 경우는 역사서에서 전하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군주로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훌륭하냐면 본인의 아들 고종, 그 다음에 황제가 되는 고종을 위해서 권력 기반을 다지는 작업들도 이제 당태종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또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당나라의 군대를 이끌었던 이세적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본인의 이제 아들인 고종이 별로 사이가 가깝지 않았습니다. 이세적은 당태종과 함께 다양한 정복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태종과는 친하지만 그 아들 고종과는 그렇게 친분 관계가 없었어요. 자신이 죽고 나서 이 고종이 황제가 됐을 때 혹시나 이세적이 자신의 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당태종은 하나의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이 이세적을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아들 고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세적을 변방으로 좌천시킬 것인데 그가 군소리 없이 한 방에 가면 너는 그 이세적에게 다시 금을 주고 자기 밑에서 일하라고 불러서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고, 만약에 한 번에 그 명령을 받들지 않고 가면은 죽여라, 이런 제안을 고종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적에게 태종은 이제 변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세적은 군말 없이 자기의 집도 들리지 않고 바로 변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고종은 이세적에게 자신의 아버지 당태종이 명령했던 것처럼 돈을 주고 위로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계속해서 정치를 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를 크게 등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본인의 아들이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태종은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가려고 했다라는 얘기도 사서에는 전해집니다. 어쨌든 그 당태종 시기, 고종, 현종을 지나서 이제 현종의 후반부 통치 부분부터 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쇠퇴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우선 당나라라는 나라가 어떤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통치 제도 부분 한번 좀 먼저 봐야 됩니다. 당나라의 통치의 기본은 율령 체제입니다. 율령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율은 형법, 법을 어겼을 때 벌 주는 법이고, 영은 행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들을 율령이라고 하는데, 율령 체제가 나중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치제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은 보고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삼성육부라는 제도입니다. 삼성육부는 뭐냐면 황제 밑에 3개의 성이 있고 그 성 밑에 6개의 실행 부서가 있어서 이름을 따서 삼성육부라 합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는 각각의 기구들은 정책을 만들고 입안은 제안한다는 뜻입니다. 제안하고 정책을 심의하고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결정된 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상서성인데, 중서문화성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면 상서성은 실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상서성 밑에는 업무가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종류의 특성에 맞게 6개의 실행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걸 육부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치 시스템을 삼성육부라 하는데, 삼성육부의 육부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호, 예, 병, 형, 공. 여러분,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좋은 게
이후에 중국의 나라들의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려, 조선 또 일본에서도 이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통치 제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이성육부로 하나의 성을 축소하거든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그냥 고려 때는 중서문화성 부르고 상서성 밑에 육부를 두고 고려는 이성육부를 운영합니다.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육부를 운영하는데 이 명칭들만, 부서의 명칭들만 독자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려 이어서 조선에서도 의정부 밑에 육조라고 해서 이 육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제 중앙 통치 기구들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후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통치 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삼성육부제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2부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관리들의 인사, 어느 부서로 배치하고 누구를 승진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2부의 역할입니다. 호부는 말 그대로 나라의 호적을 작성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예부는 외교와 교육,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 시험 같은 것들을 여기서 주관한다든지 외국에 또 사신을 보내는 이런 일들도 담당합니다. 병부는 뭐 다 감이 오겠죠. 군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고, 형부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고, 마지막 공부는 건축이라든지 토목 같은 공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서가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중앙의 기본 통치 시스템으로 갖추고 있었다. 삼성육부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은 어떻게 통치했냐면 큰 곳에 이제 주를 설치하고 주 밑에는 현을 구성하는 주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당나라의 지방과 중앙의 통치제도인데 농민 지배 방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수나라 하면서 배웠던 그 방식이 당나라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 보면 가장 기본은 균전제입니다. 균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호적을 작성합니다. 호적을 작성해서 나라의 모든 농민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 땅을 준 대가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 세금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조용조였습니다. 첫 번째 조는 토지세, 두 번째 용은 노동력, 세 번째 조는 특산물을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을 받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부병제를 실시했었다. 이게 당나라의 기본 농민 지배 방식이고 통치 제도였습니다. 자, 거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외정책 부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이 농민 지배 방식인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는 안사에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안사의 난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당나라가 크게 큰 변화, 사회적인 모습이 변화되고 통치 제도도 크게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선 대외정책은 당나라는 이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냐면 기미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기미정책은 뭐냐면 말곱비인데요. 기미란 거. 말곱비를 딱 움켜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정복한 지역에다가 도호부라는 하나의 그 정복지를 통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도호부에는 이제 당나라 해명 관리를 보내고 그 정복한 지역의 우두머리를 관리로 또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복한 지역을 지배하는 방식을 썼어요. 이게 당나라 초창기의 대외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토는 계속 넓어지는데 이 기미정책, 도호부 설치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통치가 제대로 안 되고 통제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새로운 지방의 군사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직책을 만듭니다. 그 직책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면 절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절도사 한번 외워두자고요. 절도사라는 지방의 통치를 맡기는 새로운 직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절도사는 지방에서 원래는 군사적인 통치를 담당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권, 재정권까지 행사하면서 지방에서 아주 막강한 세력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절도사 중에 한 명이 안사의 난을 일으켰던 안록산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현종 후반부에 가면 주변 민족, 돌거리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위협도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절도사들이 황제의 명령을 이제 따르지 않는 절도사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게 이제 정치에서의 문제였다면 경제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일어나면서 현종 때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균전을 지급할 땅이 없는 겁니다. 땅이 부족해집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중앙 통치가 약해서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지방에 힘센 사람들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서 개인의 토지로 만드는 토지 사유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유화, 개인 걸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대농장 같은 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장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장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균전 농민들에게 줄 땅을 힘 있는 자들이 뺏어서 개인의 소유로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균전제가 붕괴되고 농민들은 이제 자신들의 생활의 기반인 땅도 없어지니까 농민들은 몰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은 이제 농민 봉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당나라의 통치 시스템의 기본이 바로 이 균전제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붕괴되는 순간 조용조라는 세금제도와 부병제라는 병역제도가 운행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통치제도가 급격하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급격함을 더 가속시켰던 사건이 바로 755년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은 안록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안록산은 이 사람은 혼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과의 또 혼혈이라고도 또 전해지는데, 위구르 쪽 사람이라고 전해지는데, 이 안록산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양국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기본 강의를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현종이 이제 말년에 사랑에 빠졌던 여인인 양귀비의 오빠입니다. 양귀비는 뭐 다 강의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종의 원래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35살이나 나는데, 어쨌든 이 양귀비의 오빠 양국충이 자기 동생을 믿고 온갖 전행, 나쁜 짓들, 권력을 농단하는 일들을 벌이니까 안록사는 이 양국충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자기도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권력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안록산이 결국에 패하게 되죠. 양국충에게 패하게 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안록산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냐면 이 절도사였거든요. 자기가 절도사로 있는 지역에 가서 군사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755년 안록산의 난입니다. 근데 안록산이 난을 일으키면서 현종은 피난 가게 됩니다. 수도인 장안을 버리고 피난 가다가, 피난 가는 중간에 현종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현종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황제 당신을 지키는 것도 이제 너무 어려운데 지켜드리겠습니다. 단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저 여인 양귀비 때문이니 양귀비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제 현종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요구하니까 현종은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그래서 양귀비는 그래서 나무에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현종은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고요.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3분의 1 내지 3분의 2까지라도 보기도 하는데, 이 안록산 세력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안록산이 이제 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면서 안록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경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안록산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두 부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결국에 안경서가 안록산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록산을 따랐던 안록산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사사명이 이 안경서에 대해서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안경서를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이 반란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을 안록산과 사사명의 앞글자 성을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합니다. 무려 언제까지? 763년까지 약 8년 가까이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안사의 난입니다. 이 안사의 난이 중요한 이유는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데요. 화면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균전제는 이제 더 이상 운영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현종 때 인구 증가 그리고 개인의 토지 사유화 증가로 이미 균전제가 붕괴되고 있었지만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완전히 균전제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힘 있는 개인이 그냥 땅을 대농장을 소유하는 방식의 장원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토지를 개인의 토지 사유가 인정되는 방식인 장원제가 등장했다는 거죠. 균전제는 국가에서 농민에게 땅을 지급하고 국가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통제가 가능했던 시스템인데, 장원제라는 것은 개인의 토지 사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균전제에서 나올 수 있었던 군사 제도인 부병제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군사를 의무병이 아니라 모집해서 사람들을 병사들을 돈 주고 모집하는 모병제로 가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농민들에게 땅을 준 게 없습니다. 땅을 준 대가로 군대 오라고 군병제를 했던 건데 땅을 주지 못합니다. 군전을 지금 못합니다. 더 이상 군대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모병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금 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조용조라는 세금도 결국엔 균전제, 땅을 지급받은 대가에 의해서 받았던 세금인데 균전 지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또 토지도 각자 개인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토지가 없는 개인의 빈부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개인의 빈부격차를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1년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의 세금을 내라. 그 제도가 바로 무엇이냐? 양세법이라는 제도로 세금 제도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양세법에 대한 사료를 한번 교과서 41쪽에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41쪽에 양세법 사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탐구활동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무덕, 이건 연호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관 같은 개원 같은 연호예요. 이때 고조는 당나라를 세웠던 고조 이연을 말합니다. 율령을 제정해서 땅을 이거 땅의 크기입니다. 일보 일묘 경 이거는 땅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균전제를 의미하는 거죠. 균전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에 들어갈 말은 균전제입니다. 근데 2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양염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양염이라는 사람이 양세법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양세법을 제안했다. 세법을 하나 제안했는데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빈부에 따라서 세금을 차등을 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름과 가을에 2번 징수한다. 이게 무엇이었냐? 양세법이라는 거죠. 이 양세법은 나중에 명나라 때까지도 계속해서 양세법은 쭉 시행됩니다. 이어진다라는 거죠. 재산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을 여름과 가을에 2번 내게 하는 양세법이 안사에 난 이후에 조용조를 대신한 세금 제도로 자리 잡았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 바로 안사에 난 이후에 기존의 당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변했냐. 그 전까지는 균전제에서 농민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다면 개인의 토지 사유를 인정하는 장원제도로 바뀌어가고, 또 농민들은 땅을 받은 대가로 군사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부병제에서 이제는 모병제, 군인을 모집하고 모집한 대가로 일정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모병제로 넘어갔다는 것과, 조용조라는 세금을 거두던 방식에서 재산의 빈부격차를 인정하면서 1년에 여름과 가을 2번에 걸쳐 세금을 걷는 양세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사건 이후에 촉진되었다? 안사의 난이요. 안사의 난, 당나라의 쇠퇴를 더 빨리 가져왔던 사건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사의 난 이후에는 또 안사의 난이 일어난 지 100년 뒤에는 농민 황소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황소가 농민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걸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소의 난 이후에 당나라는 정말로 이제 완전히 급속도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황소의 난과 좀 연관 있는 사람이 신라시대 때 활동했던 최치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나라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 황소의 난에 진압하는데 또 공을 세웠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황소에게 보냈는데 그 황소가 최치원의 글을 읽고 침대에서 놀라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황소의 난 이후에 농민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게 되고, 절도사 출신이었던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는 907년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당나라가 멸망된 화북 지역에는 5개의 나라들이 등장하고, 강남 지역, 남쪽 지역에는 10개의 나라들이 등장해서 다시 혼란의 시대인 5대 십국 시대가 전개된다는 거죠. 5대 십국 시대에 전개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5대 십국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후량, 후진, 이렇게 해서, 후자는 뒤에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뒤에 그 다음 시기에 있던 당, 그래서 후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사회와 경제 부분입니다.
당나라는 사회의 중심 세력은 문벌 귀족입니다. 문벌 귀족.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고요. 이 문벌 귀족들은 과거와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직을 계속 독점하고 특권을 유지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겠는데 음서는 뭔가요, 선생님? 음서는 우리 한국 사회도 나오겠지만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의 음덕, 자신의 조상의 덕에 의해서 조상덕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음서입니다.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이라면 그 덕으로 인해서 자식들 중에 한 명 또는 몇 명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 이게 음서제도입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우리 고려와 조선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농업 생산량에서는 화북지역에서 2년 3작이라는 건 뭐냐면 2년에 걸쳐서 3번 동안 작물을 재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2년에 걸쳐서 3번 이렇게 농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을 정도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상업 부분에서는 하나 봐야 될 게 비전이라는 어음이 쓰였습니다. 어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불하겠다는 집을 약속, 신용을 대가로 집을 약속을 하고 이렇게 돈을 차용해서 쓰는 걸 말하는데 이 당시에 어음의 일종인 비전이 쓰일 정도로 이제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일을 하는 상인들끼리 조합을 만듭니다. 행이라는 상인 조합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비단 파는 사람들끼리 같은 일을 하니까 같은 동업 조합을 만든 거죠. 그게 나중에 송나라 때, 그 다음 시기에 송나라 때 가면 작이라고 해서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게 또 등장합니다. 행과 작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당나라 때는 상인들의 조합인 행이 등장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담당하는 기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시박사라는 기구였다. 시박사라는 광저우라는 도시에 설치해서 해상무역을 전담하게 했었던 기구가 있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상업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당나라의 문화 부분 보겠습니다. 문화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의 중심 세력이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하고 또 하나는 개방적이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관리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험이 대표적인 게 당나라에서 외국인들만 시험 보는 과거가 바로 빈공과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최치원 같은 사람도 합격하고 또 발해나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적인 성격. 이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인구가 약 100만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갔던 국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안의 화제 할 때 그 장안이 바로 이 중국 수도 장안을 말하는 거예요. 당나라의 수도. 자, 그 다음으로 학문적인 부분에서는 유교가 당연히 모든 국가 학문의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 때부터 유행했던 훈고학이라는 학문을 집대성, 완전 모아서 정리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공영달이고요. 그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은 오경정입니다. 이 책이 이제 과거 시험에 필독서처럼 되는 거죠. 수험서로 활용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하냐면 학문이 획일화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수능시험을 봅니다. 수능시험에 나오는 교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교재만 달달달달 외우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다른 사고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외우는 학문으로 그냥 그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점도 또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영달의 오경정이라는 훈고학을 정리한 책이 등장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 부분에서는 불교는 여러 승려들이 활동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유기의 그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선종이라고 해서 불교의 종파가 크게 교종과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종은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불경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교리를 문자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게 교종이라면 선종은 수행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의 직관적인 통찰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선종인데요. 불교의 종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파. 같은 불교 안에서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나뉘게 되는데 교종과 선종 중에서 이 선종이 이제 당나라 때부터 유행하게 됩니다. 당나라 때 선종 유행한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 도교는 황실에서 도교를
이제 황실에서 숭배하기도 하고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로아스터교. 우리 이거 이제 이슬람 쪽 배우게 될 건데, 조로아스터교는 기원전 한 6세기경쯤에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창시했다라고 전해지는 종교인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적으로 보게 되고 결국에 나중에는 선이 이긴다라는 이런 심판적인 색깔에 띄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는 선한 신을 불로 이렇게 상징해서 불을 믿는 종교.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를 한자로 쓰면 숭배할 배자의 불화, 배화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가 중국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리고 네스토리오스는 크리스트교의 하나의 일종의 교단인데요. 유럽에서 이단으로 취급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떠들게 됩니다. 그러한 사상도 중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에다가 불교라든지 크리스트교라든지 다양한 종교적인 교리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쪽, 중국의 서쪽, 서역이란 거는 중국의 서쪽의 인도라든지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종교들이 되겠습니다. 문학에서는 이백과 두보라는 시인들, 유명한 시인들이 귀족 취향에 맞는 시들을 썼고요. 마지막 예술, 공예에서 하나 봐야 될 게 도자기가 유행합니다. 이때 유행했던 도자기를 당삼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필기해놓은 내용이 아마 새로 올라갔을 겁니다. 교과서 42페이지 그림 이렇게 썼을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보시라고 지금 필기 없는 버전을 봤는데 그거 추가해서 이렇게 필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 다운받으시면 돼요. 교과서 42쪽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당삼체가 무엇인지. 당삼체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당나라 시기에 유행했던 도자기인데요. 갈색, 녹색, 청색 등의 유약을 입혀서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빚어서 당나라의 시기에 유행했던 귀족적인 취향을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도자기를 당삼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색깔을 띠는 도자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당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 교재 22쪽으로 가서 이 부분만 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당나라 시기에 통치제도라든지 당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도, 문화 같은 것들이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일종의 동아시아,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유교, 두 번째 불교, 세 번째 한자, 네 번째 율령체제입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유교적인 사상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다라는 것과 불교를 수용하고 나서 이 불교가 공통적으로 이제 또 동아시아 삼국에서 믿는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한자, 공통의 글자인 한자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한자를 변형한 신라시대 때 이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일본의 글자인 가나 역시 한자를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죠. 공용 문자로 한자가 쓰였고 마지막 네 번째가 통치에 있어서 이 중국에서 만들었던 율령 체제가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도 통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동아시아 문화권의 구성 요소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 44쪽에 주제탐구라는 거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탐구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44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국의 당나라까지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우리 한반도는 세계사 시험 범위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고대 일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본의 고대 시대에 존재했던 국가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 할 겁니다. 문제풀이 하고 8차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9차시는 2강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강과 2강을 다 복습할 건데 9차시 때는 1강 그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만약에 간다면 2강 이렇게 복습을 여러분 교재와 학습지를 가지고 복습할 예정이니 이제 9강부터는 학습지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등교 개학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됨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힘들겠지만
잘 따라오시고 조금 힘들어도 복습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빠르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